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예. 오늘 저희들 인문문화예술 최고의 가정에 강의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난중일기 전문가이십니다. 그 성균관대학에서 한문학 박사를 받으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그 지난번에 그 학술 심포지엄 때 김한민 영화감독, 여러분들 명랑, 한산 이렇게 만든 영화감독님께서 노성석 박사님한테 자문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대한민국 최고의 그 이순신 전문가이십니다. 이런 분을 교수로 모셔서 오늘 그 난중일기를 통해 본 인간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 1시간 반 동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노승석입니다. 예. 올해가 난중일기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지 10주년입니다. 2013년도 6월에 난중일기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상황에서 각 기관에서 또 난중일기에 대한 강의를 개설해서 제가 좀 최근에 좀 유난히 바빴습니다. 그런 상황이 또 이렇게 동국대학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난중일기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좌는 난중일기를 통해 본 인간 이순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전공자들마다 다 강좌가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한문학을 전공했고 또 어려서부터 특이하게도 초서 공부를 일찍 시작했어요. 초서라는 것은 한자를 흘려 쓴 글자죠. 옛날 사람들이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초서 글씨를 많이 작성을 했죠. 또 우리나라의 역대 인물들을 보면 대개이황 선생님을 비롯한 율곡 선생님, 또 많은 인물들의 주요 기록들이 초서로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독이 안 된 전정류들이 또 상당히 남아있죠. 그런 점을 볼 때 초서 글씨를 또 어렵지만은 또 관심 있게 이걸 또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난중일기, 임진왜란이 발생한 그런 전쟁 상황 속에서 추모께서 7년 동안 일기를 쓰셨습니다. 이 일기를 7년간 썼다는 것은 세계 역사상 그와 같은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많은 장수들이 있었지만은 초서체 글씨로 일기를 쓸 만큼의 학식을 갖춘 분이 이순신만 한 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일기를 쓰시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적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서 어떻게 작전을 하고 또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잘잘한 이야기들을 틈나는 대로 수시로 작성을 했죠. 그렇게 적다 보니 또 예외가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을 할 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기를 쓰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난중일기 독후감 심사도 좀 하고 있죠. 10년 동안 하는데 간혹 가다가 한산대첩에 대한 이야기를 감명 깊게 읽었다라고 작성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난중일기는 한산대첩 이야기가 통째로 빠져있죠. 근데 일기에도 없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그런 기발한 창작을 해서 제출한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건 볼 것도 없이 제외가 되겠죠. 어쨌든 이순신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중일기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어려운 초서를 일일이 검독이라고 하죠. 일일이 한자 한자 오독을 바로잡고 그것이 맞는가 문맥을 또 바로잡고 이런 작업을 교감이라고 합니다. 교감. 교감이라는 의미는 원전의 글자가 잘못됐는지 일일이 검독해서 오류를 바로잡은 작업, 이게 교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학위를 받은 제목이 교감학적 난중일기의 검토라는 주제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 논문을 토대로 번역서를 냈는데 그 책이 교감완역 난중일기입니다. 교감이란 말이 계속 따라붙죠. 그래서 2013년도에는 난중일기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때 심의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책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려면
그 책에 대한 그 연구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선상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의 제 책이 교감한용 난중일기가 유네스코에 심의 자료로 채택이 돼서 제 책을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아주 너무나 뜻깊은 일이고 가문의 영광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책이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한 거의 이제 10여 년 가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영화 제작하는데도 역시 제 책을 가지고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중일기를 읽었을 때 그냥 눈으로만 볼 게 아니고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죠. 마음으로 교감을 해서 이순 장군의 그런 정신세계에 몰입해서 어떤 활약들을 했고 그 속에서 과연 후대인들이 어떤 점을 본받아야 될지를 좀 찾아가면서 읽어야 좀 더 의미 있는 독서가 되겠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지정이 된 후로 또 명량 영화가 또 나왔죠. 그래서 이게 연장선에서 아주 난중일기가 요새 계속 세간에 큰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 유일하게 또 서울에 이순신 장군님의 탄생지와 가까이 또 동국대학의 여예연구소가 생겨서 아주 뜻깊은 일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강의에 맞춰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아주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난중일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료를 분석하고 발굴을 해왔습니다. 초서로 써져 있는 기록류가 주로 이제 남겨져 있다 보니 일반 학자들이 봐도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가 바로 들었는데 일반 학자들이 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는데 제가 10여 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난중일기 관련한 새로운 자료들을 쭉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주로 이제 이 도표와 같이 보시면은 쭉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 난중일기에 없는 새로운 난중일기 30일치라는 제목으로 2007년도에 제가 고궁박물관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존 난중일기에 없는 새로운 일기가 발견이 된 것이죠. 그 책이 바로 충무공 유사라는 책입니다. 그 유사라는 책은 초서로 작성이 되어 있고 이순신 집안의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던 것이죠. 근데 그 문서가 그렇게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남아져 있어서 자손들마저도 그게 어떤 책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제가 완전 전편을 해독을 하고 봤더니 30일치의 새로운 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일기를 보면은 이따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인간적인 면모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저의 주로 연구 분야는 중국 고전 한문학을 주로 했습니다. 벌써 제가 어려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한 45년 정도 됐습니다. 산속에서 호롱불을 켜고 사서삼경, 사서오경을 읽고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때 배운 내용들은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후에 제가 어려운 난해한 초서들을 해독하는 일을 30여 년 동안 문화재청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역을 또 연구하면서 충무공께서 전란 중에 전쟁 대비를 위해서 점을 자주 치셨죠. 저 역시도 무척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점을 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깊게 연구를 해보니 송나라 때 상수학계 최고 권위자인 소강절 선생의 주역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주역은 의리역이라고 해서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로 많이 이제 공부를 하죠. 그것과는 다른 별개의 또 다른 이론이 바로 상수학인데 날짜와 시간, 대상에 따라서 점괘가 다르게 나옵니다. 상당히 어려운 학문이죠. 이순신 장군도 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전란 중에 점을 치면은 그대로 적중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오른쪽에 있는 글씨 보시죠? 보이시죠? 예, 아주 참 어렵습니다. 예. 이 글씨는 율곡 선생님의 동생인 이우라는 분이 쓴 글씨 작품인데요. 글씨가 아주 호방하고 예술적인 가치가 아주 높은 글씨입니다. 이렇게 봐도 잘 모르시겠죠? 예. 예. 근데 이런 초설 해독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한 20년, 30년은 해야 물리력이 생겨서 해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식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산봉우리로 붓을 삼고 강물로 먹을 가는 연지로 삼는다. 푸른 하늘을 한 장의 종이로 삼고서 내 뱃속에 있는 식구를 펼쳐보노라. 상당히 호방한 내용이죠. 하늘을 종이로 삼아서 내 뱃속에 있는 시를 거기에 그려본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당히 호방한 그런 시구죠. 이 시의 원저자는 200이죠. 200인데 이 시의 내용이 좋다 보니까 이우 선생이 이걸 초서로 한번 쓰신 겁니다. 난중일기를 연구한 지 제가 한 20여 년이 됐습니다. 많은 사료 분석과 함께 지명 고증 400여 군데의 지명을 뛰어다니면서 한 3, 4년 동안 제가 실제 답사를 했습니다. 난중일기에 나오는 지명을 일일이 추적을 해봤더니 지번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예, 지번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현장을 가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세거 주민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어려운 작업을 했던 것이죠. 또 인명, 정확하게 표기를 하면 좋은데 옛날에는 음이 같은 글자가 있으면 다른 글자를 써버립니다. 그래서 원 이름을 찾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을 하는데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원 이름을 찾아서 일일이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음이 같은 다른 글자를 가차해서 쓰는 법이 한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육서법이라고 하는데요. 육서법의 하나인 가차법이라고 합니다. 가차법을 이순신 장군도 썼기 때문에 그런 표기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명이 한 3,000명이 나오죠. 그런 문제점들을 모두 바로잡은 작업. 이게 바로 교주 작업이라고 합니다. 교주 작업. 교감을 한 데다가 일일이 근거를 주석으로 밝히는 것이죠. 예, 주석의 의미를 바로 아시네요. 예. 이게 이제 재작년 2011년도에 제가 낸 책입니다. 우선은 난중일기를 강의하기 전에 명칭을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은 정확히 서울 건천동, 지금으로 말하자면 인현동 일가 31-2번지로 추정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한간에는 많은 분들이 고향이 아산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실제는 아산이 아니죠. 바로 이 부근에 있는 중구청 안에 있는 인현동에서 태어나셨던 것이죠. 사형제 중에 셋째 아드님으로 태어나셨죠. 특이하게도 네 형제분들의 이름이 중국의 고대의 성왕들의 이름을 따다 지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형님이 희신, 복희씨의 희자를 따서 희를 썼고, 둘째 형은 요신, 요임금의 요자를 따서 지었고, 순신도 역시 순임금의 순을 땄고, 막내 동생의 이름이 우신, 우임금의 우자를 땄습니다. 상징적인 성왕의 이름을 딴 것만 봐도 전형적인 유가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이 왕들, 지금 말씀드린 성왕들을 가장 성스럽고 상징적인 인물로 손꼽습니다. 왜냐? 바로 태평성대를 이룬 가장 이상적인 시대를 이룬 제왕들이기 때문에 조선사회에서는 당연히 이 성왕들을 중요시했던 것이죠. 이름 이외에 또 다른 별칭이 바로 자입니다. 자, 글자 자자를 써서 자라고 하는데요. 자라는 것은 20살 때 성년식을 옛날에 치르게 됩니다. 성년식을 치르게 될 때 집안의 어른들이 붙여주게 되죠. 그게 바로 자입니다. 이순신은 바로 여해라는 자를 쓰게 됩니다. 집안 어르신이 붙여주게 됐죠. 그 여해란 말은 그냥 붙여 지은 것이 아니고
유교의 경전인 사서삼경의 하나인 서경이라는 책에서 그 구절을 따온 것이죠. 서경 순전, 순임금에 대한 그런 기록이죠. 순전을 보면 왕제 여해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서 네가 주변 사람들과 잘 화합을 하라, 이런 의미가 바로 여해라는 뜻입니다. 이 여해라는 글자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산도에 가시면 그 당시에 작전 본부였던 운주당이 있었고, 운주당이 불에 타서 없어지자 나중에 다시 짓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재승당입니다. 재승당 주변에 나무 기둥에 한산도 야음이라는 시를 판각해서 세우게 됐고, 그 마지막 구절에 바로 여해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 여해라는 글자가 충무공의 친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 여해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충무공께서 사후에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쓰기 전에 사용했던 칭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충민이라는 시호입니다. 충민. 이양복 선생이 충무공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사당을 만들어 달라고 조정에 건의를 하죠. 그때가 1600년도죠. 그때 선조가 여수에 사당을 지라는 명령을 내리고 사당의 이름을 내려주게 되는데 그것을 사액이라고 합니다. 사액의 명칭이 바로 충민이라는 이름을 채택해서 내려지게 되는데, 사당의 사액을 쓰면서 이순신은 그것을 이순에 대한 칭호에 대해서 후손들이 별칭호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순신의 칭호는 충민이라는 칭호가 있고 충무라는 칭호 두 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해 충렬사에 가시면, 충렬사는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하신 관음포가 있고 그 주변에 충무공의 그 전공을 기리기 위해서 충렬사를 짓게 되는데 그 터에 바로 충민공비라는 비석을 세우게 되고, 또 원래에 정해진 충무공이라는 비석을 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석이 두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충무공이라는 시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무라는 것은 보통은 충성스러운 무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단순히 그런 뜻만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는 시호를 질 때는 다 법식에 있고 법식에 맞는 교본에 따라서 시호를 짓게 되죠. 그 교본을 보면 충성 충자는 위신봉상이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되어 있죠. 몸이 위태로워도 임금을 받든다는 의미의 그런 충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무라는 것은 난리를 평정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봤을 때는 전공에게 큰 전공을 세운 공신에게 붙여지는 게 바로 충무라는 것이죠. 글자마다 이렇게 네 글자씩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이 바로 당나라 때 장수절이 지은 시법해라는 책입니다. 조선사회에서는 바로 이 책을 교본으로 해서 시호를 지었던 것이죠. 그냥 막 짓는 게 아니죠. 그 외에도 사기집회라는 책에도 이 같은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충무공의 뜻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다른 훌륭한 인물에게도 이 충무라는 시호를 사용했던 것이죠. 중국에는 이 충무라는 시호를 쓴 인물이 3명이 있습니다. 제갈공명, 족한 시대의 유비를 도와서 천하를 평정했던 인물이죠. 또 당나라 때 알록산의 난을 평정했던 곽자이의 시호도 충무입니다. 송나라 때 악비장군 오랑캐를 물찌른 큰 공을 세운 장수인데 진회라는 인물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전공이 워낙 훌륭하게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 충무라는 시호를 썼던 것이죠. 근데 조선시대에서는 이순신을 포함해서 충무라는 시호를 쓴 인물이 9명이나 됩니다. 김시민 장군도 충무죠. 진주성 전투에서 큰 전공을 세웠던 인물이죠. 나머지 인물들도 다 큰 전공을 세웠던 것인데, 자, 그러면 이런 인물들의 업적을 봤을 때 충무라는 것은 단순히 지은 게 아니고 전쟁 영웅이라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서 칭호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쟁 영웅의 기록인 난중일기를 보면 자 세계 역사상 최고 지휘관이 전쟁에 참전해서 일기를 쓴 예가 세계 역사상 어디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것이죠. 그 내용은 이제 제가 2013년도에 좀 불려다니면서 인터뷰했던 내용들입니다. 세계 역사상 그와 같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등재 사유였고 그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던 것이죠. 난중일기 원본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귀중한 세계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현재 현충사의 수장부에 잘 모셔져 있습니다. 예, 거기서 계속 관리를 해왔죠. 자, 그 난중일기를 보면은 난중일기 원문 속에는 난중일기란 말이 없습니다. 난중일기란 말이 왜 없을까요? 근데 난중일기란 말이 없는데 왜 난중이란 말이 생겼을까? 상당히 궁금하죠. 원본은 다 해서 8책입니다. 8책. 7년 기록인데 또 왜 8책일까요? 7책이어야 맞는데 왜 8책이 될까요? 나중에 평가하는 거. 예. 이순신 장군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바로 정유년인데요. 워낙 힘들고 참담한 상황이다 보니 제때 일기를 못 적으셨죠. 그래서 처음에 대강 적었다가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적습니다. 그래서 정유년 일기가 2권이죠. 그래서 8책이 됩니다. 8책인데 표지를 보면은 임진일기, 개사일기, 가보일기, 을미일기, 병신일기, 정유일기, 무술 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일이 매번 번거롭게 얘기를 하려니 상당히 번거롭죠. 그래서 1795년 정조 임금이 난중일기를 활자로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해독을 하라고 어명을 내리죠. 그래서 유득공, 윤행임 선생 2분이 그 작업을 맡게 되었고 고민한 끝에 난중일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편리상 붙인 이름이죠. 근데 제가 연구한 결과 그 난중일기라는 이름을 붙이기 직전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난중일기라는 이름이 지어지기 직전에 또 다른 학자에 의해서 다른 이름으로 명칭이 표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충무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무일기. 그 당시에 아주 이런 문헌학의 밝은 대학자인 서유구 선생에 의해서 방대한 저작을 남긴 대학자죠. 그분은 이 일기를 충무일기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연도별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것이 편리상 붙여진 것이 바로 난중일기라는 것이죠. 난중일기의 내용을 보면은 이 한 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충무공께서 전쟁 대비를 위해서 그때 있었던 일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쟁 비망록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대비하려는 생각으로 회고와 성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날 일기를 작성하셨던 것이죠. 틈나는 대로 수시로 작성을 합니다. 정유년 기록을 보면은 한자로 되었지만은 추록초초란 말이 나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대강 적었다가 나중에 다시 적는다라고 적어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필기의식이 담겨 있는 것이죠. 바로 전쟁 대비를 위하고 회고와 성찰을 위해서 7년 동안 난중일기를 작성했다는 것이죠. 내용은 주로 관아에 대한 업무 이야기가 가장 많고 작전, 해전 상황, 또 공사 간의 인사 문제,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을 찾아옵니다. 어느 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일기에 수시로 다 적어두셨죠. 또 틈나는 대로 자유롭게 글을 짓기도 하고 또 옛 고전 속에서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난중일기에 적어두셨습니다. 한시를 직접 짓기도 하고 또는
기존에 되어 있는 명작품을 옮겨 적기도 하시고 이런 고전을 인용을 하셨다는 거죠. 이런 고전을 인용한 걸 보면은 충무공은 상당한 독서가이다. 독서력이 상당하죠. 한서, 당서, 송서, 송사 이런 어려운 난해한 그런 중국 전적 고서들을 많이 읽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사회적인 비판적인 이야기들, 장졸 간의 문제, 또 전쟁으로 시달리는 민초들의 그런 피폐한 상황에 대해서 통탄한 이야기들을 적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만 잘 다스리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그런 민정을 살피면서 아픔을 함께 나눈 목민관으로서의 의식도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인간의 도리의 문제. 난중일기, 전쟁 이야기 속에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루는 식사를 못 하시고 병으로 괴로워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이순신 장군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주무시고 눈물을 흘린 이야기가 일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인간의 도리의 문제, 신하로서 또는 자식으로서의 도리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희비애락과 또 국난 극복에 대한 강한 염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난중일기는 왜 작성이 되었고 그것을 후대에 오면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어떤 평가를 했고 어떤 의식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왔을까? 이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 대한 그런 사실을 후대에 한번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비망록의 생각이 간절했기 때문에 작성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후에 1693년도에는 누군가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은 덕수이 씨 후손에 의해서 난중일기의 중요한 내용이 초록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30일치 일기도 그 안에 포함이 되죠. 집안 사람들끼리 돌려보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이죠. 그것은 바로 숭조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1700년도에 오면서 이순신에 대한 업적이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학식이 뛰어난 정조 이임금에 의해서 이순신에 대한 평가가 처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조는 어느 날 이순신에 대한 유사라는 기록을 보고 감탄을 하죠.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니 이순신의 업적을 제대로 현양하기 위해서 이순신과 관계된 모든 자료를 모아서 문집으로 간행하라는 어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현양 의식에 의해서 이순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문집이 1795년도에 간행이 됩니다. 정조가 아니었으면 아마 이순신에 대한 평가가 한참 뒤늦게 이루어졌겠죠. 그 후에 1935년 일정시대 때를 맞게 되는데 이때 일본인들조차도 이순신에 대한 전공을 높이 평가하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료조사를 하도록 국가정책으로 명을 내리었고 그 과정에서 이순신에 대한 관계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때 일본 학자인 중천 영효라는 학자가 이순신에 대한 사료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종가댁에 여러 차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방문하면서 난중일기와 임진장초, 장계를 그때 당시 기술로 프로판, 셀룰로이드 판으로 촬영을 하죠. 그 판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난중일기를 탐을 내죠.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에 후손들이 그걸 알고 난중일기를 가지고 무인도로 가서 숨겨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난중일기가 남게 되었죠. 그렇지 않았으면
난주인기를 빼앗겼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1955년 6.25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홍기문이라는 학자가 원래는 충북 옥천 출신의 한국인이었는데 월북을 합니다. 월북을 해서 1955년도에 난주인기를 최초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완역본이 처음 나오게 됐죠. 이런 사실은 최근까지도 이게 제대로 알려지질 않았어요. 북한판 난중일기가 있죠. 있는데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것을 제가 유네스코 지정이 된 해죠. 그때에 중국을 오가는 무역상에 의해서 그 책을 제가 입수했습니다. 북한에서 간행된 책이죠. 그걸 봤더니 완역판이었던 거죠. 그 전까지는 이은상 선생이 최초로 완역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려졌던 것이고, 뭐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은상 선생은 홍기문 선생의 번역본을 토대로 보완 작업을 했고, 친필 초고본과 활자로 된 전서본을 합쳐서 간행을 하게 됩니다. 대중들을 위해서 널리 보급을 하게 되죠. 그러한 선양 의식에 의해서 난주인기가 그때 본격적으로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번의 난주인기가 간행이 됐습니다. 한 50여 종 이상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은상 선생의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오류가 그대로 실린 채로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러던 것을 제가 2006년도부터 기존 번역본을 분석한 결과 대략 한 200여 군데의 오류를 바로잡아서 한 10여 년 동안 제가 그 작업을 한 결과 모두 다 바로잡고 정본화한 노력으로 교주본 난중일을 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참 난중일기도 이게 순탄치만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빼앗길 위기 상황도 맞이했고, 또 해독하는 과정에서 글자의 그런 초서체 글자를 일일이 분석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아직도 좀 그래도 미진한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북한에서 간행된 난중일기가 실려있는 이수진 장군 전집이라는 책입니다. 난중일기의 역사는 발굴의 역사이다. 지금까지 제가 10여 년 동안 새로운 자료를 계속 발굴을 해왔고, 대표적인 사례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전란 중에 이수진 장군님의 둘째 아들 열이라는 이름을 개명을 하죠. 개명. 이름을 고칩니다. 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희망적인 글자의 의미로 쓴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자 표준어로는 지원이 안 되죠. 이 열자라는 글자. 둘째 아들 이름이 열입니다. 지금도 이 묘소가 있죠. 현충사가 있는 아산에 가시면 충무공 묘소 영역에 열자분의 묘소가 있죠. 근데 이 열자의 이름을 고쳐 지으면서 이순 장군이 8글자의 뜻풀이를 난중일기에 적어놨습니다. 맹아시생, 싹이 처음 막 돋아나는데 초목성장, 초목이 마치 성장하는 것처럼 무성하게 자라라, 이런 의미의 8글자를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8글자의 출전을 제가 밝히기 전까지 아무도 밝힌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이걸 찾아봤더니 중국 자료에만 나오는데, 당나라 때 해림이라는 학자가 쓴 일체경음이라는 책 속에 진나라 때 곽박이라는 학자가 주석을 단 내용 속에 바로 이 8글자가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뜻의 구절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찾아내는데 충무께서도 이렇게 참 어렵고 난해한 책을 어떻게 읽으셨을까? 뭐 다른 자료를 통해서 아마 보실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깊은 뜻이 담긴 둘째 아드님의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생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기를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기존 난주일기에는 없는 내용이죠. 기존 난주일기에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만, 새로운 일기에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꿈속에서 아버님을 만났는데 아버님이 하도 너무나 생생하게 나타나셔서 이순 장군의 맏아들의 혼산날이 날짜가 좋지 않으니까 연기를 하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깨어났는데 너무나 생생한 나머지 이순 씨는 눈물을 흘리죠. 이렇게 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평소에 뵐 수가 없었던 아버님을 꿈속에서 뵀는데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니 그 말대로 실제 맏아들의 날짜 혼산날을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순 씨는 비록 꿈이지만은 아버님의 말씀을 따른 것을 봤을 때 남다른 그런 효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 다음 원균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 천지 사이에 이와 같이 흉악한 인물이 또 있겠느냐. 이따가.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원균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 허위 문서를 작성해서 조정에 보고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비판한 이야기죠. 노골적으로 비판한 이야기죠. 그리고 꿈속에 또 그림으로 그려진 용의 이야기도 상당히 신비하고 환상적인 꿈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토로한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이것이 왜 통째로 삭제가 되었을까? 이것은 후손들이 이순신을 현양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누가 될까봐 고의로 삭제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학계의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간에 알려지면 이순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원균을 욕하고 권율에 대해서도 안 좋게 이야기하고. 어쨌든 지금에 와서는 이순신을 좀 더 연구하고 개인적인 면모를, 인간적인 면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담긴 책이죠. 암호처럼 적혀 있습니다. 지렁이가 꿈틀거리죠. 이 표지도 자세히 보시면 일반인이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충무 정도만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초서로 희미하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충무공 유사라는 글자인데 휘갈겨 적은 것이 또 마모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목은 충무공 유사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난중일기 말고도 임진왜란 당시에 작성된 일기가 10여 종이나 또 됩니다. 이렇게 많이 있죠. 이로가 쓴 용사일기, 정탁이 쓴 용사일기, 오이문의 쇠미록. 자, 이런 일기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중일기가 가장 뛰어난 전쟁 문학의 백미로 손꼽는 것은 왜 그럴까? 최고 지휘관이 참전을 하면서 쓴 일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일기들은 전쟁하면서 쓴 일기가 아니죠. 삼자의 입장에서 듣고 본, 들은 사실을 적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적은 일기라는 점이고, 최고 지휘관이 직접 참전해서 보고 들은 사실을 일일이 생생하게 적었기 때문에 실기 문학으로서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난중일기를 최고의 백미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난중일기를 작성하기까지 이순신은 대체 어떤 공부를 했길래 그렇게 역작을 남길 수가 있었을까? 기존 연구에서는 그게 제대로 조명이 안 됐습니다. 그저 무경칠서를 읽었을 것이다, 사서삼경을 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만 하지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근거는 없지만 그게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료에 근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분석을 한 결과 정원대부라는 직급을 선조가 이순신에게 내리면서 이순신의 학업은 이하에서 왔다라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하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중국의 고사입니다. 한 나라를 통일한 임금이 유방이죠. 유방을 도운 게 장량이죠. 장량이라는 인물이 그 당시 가공의 인물인 황석공으로부터 중요한 책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소설한 책입니다. 소설. 다리 밑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하라는 말을 쓴 거죠. 이하는 다리 밑이라는 뜻인데 다리 밑에서 그 비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하하면 황석공의 이 장량에게 준 비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그런 학업, 학문관 이것은 바로 이 소설하는 책에서 왔다는 것이죠. 이 소설한 책은 그 당시에는 금서로 돼 있었죠. 일반인이 쉽게 읽을 수가 없는 책이고 그래서 장량의 무덤 속에서 500년 뒤에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이걸 함부로 열어보면 또 안 된다고 까지 해서 이 책을 검경이라고 합니다. 검경. 검자는 열쇠 검자죠. 열쇠로 채놔서 함부로 열어보지 마라 라고 해서 검경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봤더니 처세와 관계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시국 경세,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경영하는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던 것이죠. 그 내용은 바로 오덕, 인의, 예지신에서 온 것인데 여기에서는 도덕, 인의, 예라는 주제로 목차를 나누어서 서술이 되어 있는데 도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요지는 유학에서 말하는 수기친의 이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기부터 바르게 다스려야 된다. 수기친의 그런 내용이 주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순신은 이런 이론을 충실히 배웠기 때문에 남다른 문필력으로 난중일기를 쓸 수가 있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전쟁을 한 결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전공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충공의 좌우명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좌우명 하나만 제대로 한번 머릿속에 넣어가셔도 충공의 그런 중요한 사상을 정확히 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장부가 세상에 나와 나라에서 써주면 충성으로서 목숨을 바칠 것이요 써주지 않으면 시골에서 밭을 갈며 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안분지족한 자세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써주면은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은 써주지 않더라도 전혀 원망하지 않고 농사지는 일로 안분지족한 생활을 할 것이다. 선비다운 자세로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순신의 그런 행동거지를 일일이 따져보면 전부 유학과 관련된 게 많습니다. 사서삼경을 배운 분이시다 보니 바로 논어에 비슷한 말이 나오죠. 공자가 안연에게 말하기를 나라에서 나를 써주면 나아가고 나를 버리면 몸을 감추라. 또 우리나라의 가장 또 상징적인 선비로 꼽는 인물이 고구려 시대 때의 을파소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을파소와 관계된 문헌을 보면 삼국사기 고국천왕편에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보면은 을파소가 재상으로 오라는 그런 천거를 받자 때를 만나지 않으면 숨을 것이요 때를 만나면 벼슬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을파소 이야기, 공자의 이야기, 이순신의 이야기 거의 같은 의미죠. 선비정신이 있기 때문에 시대와 사람은 다르지만은 그런 표현 방법, 이야기는 결국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비의 처세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난중일기가 있었기 때문에 7년 전쟁을 한 번도 짓지 않는 백전백승의 전공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난중일기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 충과 효의 정신을 알 수가 있었죠. 남이 보든 안 보든 이순신은 항상 촛불을 밝히고 먹을 갈고 그 속에서 총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일기를 쓰셨죠. 혼자 있는 세계에서
항상 근신하는 노력을 버리지 않는 자세. 그것을 바로 신독이라고 합니다. 신독. 대학에서 나온 말인데 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최고의 덕목이 바로 신독입니다. 이순신은 바로 이 신독을 이루기 때문에 난중의 길을 7년 동안 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옥포해전, 당포해전, 한산해전 승리의 발판을 이루게 되죠. 그 후에 정유재란을 치르게 되는데 저리도해전, 명량대전, 노량해전을 이루기까지 큰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난중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난중일기 첫 장을 보면은 전쟁에 대한 일기인데 전쟁 이야기가 나오질 않고 오히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진년 1월 1일자를 보면은 2년 동안 남쪽에 있는 전라 좌수역에 내려와서 설을 세노라니 어머니를 곁에 모시지 못하고 혼자 설을 세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표기를 어머니 모자로 쓰지 않고 천지라는 글자로 쓰게 됩니다. 천지, 하늘천 다만지.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썼을까요? 연필파손에게 어머니로 보기가 어렵죠. 하늘천 다만지죠. 보통은 어머니 모자를 쓸 텐데 어머니에 대한 이칭이 천지입니다. 시경이 나온 말이죠. 모야천지. 어머니는 하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야천지에서 나온 말을 이순장께서 인용을 한 거죠.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천지란 말을 쓴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천지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난 중에는 하도 걱정이 돼서 어머니를 여수로 모셔옵니다. 아산에 계신 어머니를 모시게 되는데 그 터가 지금도 남아있죠. 여수 웅천동의 송현마을에 자당 기거지라는 곳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복원이 됐죠. 원래는 이런 형태로 남아있는 집이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어서 어머니에 대한 효의 정신을 가르치는 학습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난중일기의 어록을 이렇게 직접 적어서 비석으로 또 적어뒀죠. 이때에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가보년 1월 10일 어머니를 찾아뵙고 같이 또 많은 정담을 나누고 나서 하직 인사를 할 때에 어머님이 하신 이야기가 담겨 있죠. 어머니에게 하직을 구하니 부디 잘 가거라. 나라의 치욕을 크게 씻어야 한다. 난중일기가 다 해서 9만 여자 됩니다. 9만 여자 되는 중에 그래도 가장 의미가 있고 또 교훈적으로 손꼽을 쓰는 구절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대설구교. 크게 나라를 씻어야 한다. 어머니께서 하신 이야기죠. 제3 타이면서 조금도 슬퍼하는 마음으로 개탄하지 않으셨다. 훌륭한 아들만큼 어머니도 역시 훌륭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을 평생 이순신은 전란 중에 내내 간직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곧 어머니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라는 해석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충효정신의 근간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례들을 보면 또 어머니에 대한 그런 그리움으로 적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부하들을 또 대신 어머니께 보내서 문안 인사를 드리게 합니다. 또 어머니 생신날은 장수를 비는 술잔을 올려야 되는데 그 올리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또 계사년 6월 10일자를 보면은 거울을 보고 자신의 머리에 난 흰머리 새치머리 10가닥을 보고 다 뽑아버립니다. 그냥 두어도 될 것을 왜 뽑았을까요? 그 이유도 일기에 담아 적으셨죠. 바로 위에 늙으신 어머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들이 먼저 늙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도 죄라는 생각에 흰머리를 다 뽑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병신년 10월 달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진영을 순회합니다. 배를 타고 함께 드라이브를 하죠. 이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되죠. 예, 그 후로 이순신은 모함에 빠져 감옥에 갇히고 백의종군을 하게 되죠. 죄인이 돼서 합천으로 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를 개밥에서 맞이하게 되는데 살아서 오실 줄 알았던 어머님이 싸늘한 시신이 돼서 오시게 되는데 그 시신을 아산에서 맞이하게 되죠. 여기가 바로 이순 장군의 어머님이 실제 사망한 태안의 안흥량이라는 바다입니다. 여기에서 선상에서 배 안에서 사망을 하죠. 제가 이때 겨울에 여기 가서 찍었는데 구름다리가 있어요. 구름다리에 올라가서 찍었는데 바람이 어떻게 세게 부는지 아주 위험한 상태에서 찍었습니다. 이곳은 어머니의 시신을 배에 싣고 올라왔던 삽교호입니다. 이곳으로 어머니의 배를 몰고 아산으로 가게 되죠. 여기가 바로 개밥이죠. 어머니 시신을 맞이한 곳이고 아산에 15일간 머물다가 선전관이었던 강희증이라는 인물의 집 앞에서 강씨 집안들로부터 조문 인사를 받게 되고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장소입니다. 이곳을 이제 하마곡터라고 합니다. 하마곡 말에서 내려서 곡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권율이 있던 진영으로 가는 합천의 계빌이라는 마을이죠. 이순신 장군께서 합천에 가서 머무셨던 이어회라는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어회의 실제 집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곳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이어회가 살았던 집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후손이 살았던 집이죠. 실제 그 집은 현재 없습니다. 제가 고증을 통해서 이걸 다 밝히게 되는데요. 그 결과 칠천량 패전 소식을 듣고 이순신 장군은 진주를 순찰하게 됩니다. 그때의 손경례라는 선비집에 머물면서 작전을 모의하고 준비하는데 그때의 복직 교서를 받게 되죠. 바로 달려간 곳이 산청에 있는 백마산성입니다. 이곳은 지번도 없고 길도 없고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이곳을 찾아냈는데요. 알려줄 수가 없어요. 지번이 없어서. 근데 현장을 제가 찾았습니다. 근데 내려올 때 아주 곤혹을 치르긴 했는데 이곳이 바로 역사의 현장이죠. 이순신 장군이 형세를 보니 지극히 험난하여 외적들이 함부로 엿볼 수가 없을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물이 바로 진주의 남강 상류라는 것이죠. 경치가 아주 참 좋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은 한번 답사를 해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이제 명량해전을 치르게 되고 여기가 양도라는 곳에서 전쟁을 치러서 133척의 외선을 물리치는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혁혁한 전공을 세웠지만 이순신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죠. 오히려 군사들에 대한 부끄러움만이 있다. 공로를 세웠지만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공성신태의 이순신의 그런 리더로서의 자주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겸양지덕으로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부하들이 믿고 더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 노량해전을 치르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마지막 순국을 하신 관음포 바다입니다. 여기에서 전사를 하시게 되죠. 끝으로 난중일기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와 같이 정리하게 되죠. 우국충정을 할 수가 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 애민정신, 솔선수범. 이순신 장군은 어떤 상황에도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가서 듣고 본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일기에 적어두셨죠. 아주 교훈이 되는 말이죠. 문견이정, 듣고 본 다음에 결정한다. 남 얘기를 다 안 들어요. 부하들이 와서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얘기 듣고 그것을 참고해서 본인이 현장을 가서 항상 결정을 내립니다.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준법 정신. 전쟁 중에 군법을 어긴 부하들은 가차없이 목을 치죠. 전쟁 중에 작전상 부하를 죽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란 중에 추위에 떠는 부하들을 보고 그 자리에서 옷을 벗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다른 배려심을 알 수가 있죠. 전쟁 전이든 전쟁 후든 부하들과 항상 술을 나눠 먹고 음식을 나눠 먹죠.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항상 함께 논의하고 함께 상의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순신의 공동체 의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순신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그런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그래도 상징적인 우암 송시열 선생의 어록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노량 묘비에 담겨있는 내용이죠. 이순신은 생애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일심충효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과 효를 이뤘다. 그게 바로 이순신의 생애라는 것이죠. 그런 대학자에 의해서 이순신은 충과 효를 인물로 평가되었다는 것이죠. 또 인간적인 면모, 내면의 세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소개드린 바와 같이 우리 노성석 박사님이 얼마나 난중일기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마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특히 초서는 지금 진짜 읽기 어렵잖아요. 근데 초서로 다 쓰여져 있는 난중일기를 이렇게 멋있게 해독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했던 자료들을 찾아서 학자로서 멋있게 사시는데 자랑하고 싶은 것은 동국대학교 여해연구소 이사장이 누구신 줄 아시죠? 누구세요? 이인재 이사장님. 소장이 누구 줄 아세요? 저 김강평입니다. 그런데 학술위원장님이세요. 여해연구소 학술위원장님. 그래서 우리 동국대 여해연구소가 이순신 아까 탄신지가 여기 인현동 중구 인현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게 동국대학교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동국대에 여해연구소가 생긴 것은 그런 지역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제대로 된 이순신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소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학문적 깊이가 있으신 우리 노성석 박사님을 학술위원장으로 모시게 돼서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멋진 또 강의를 해주신 노성석 박사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